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일본 경제의 생명선은 금리입니다. 일본 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좀 빨리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게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더불어 일본 국채 심리가 금리 지금 튀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무제한 개입을 진행하면서 이거를 다시 억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일지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일본 세계 경제 3위이죠. 기축통화, 엔화를 보유한 경제 대국이에요. 20년 동안 2위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게 영향력을 행사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는 미래가 없는 나라예요. 왜일까요? 하루하루가 위기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은 다들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부채가 있죠. 이번에도 이 부채 때문에 엔저가 발생이 되면서 또 거기에 불안 심리가 불지펴지고 또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마저 지금 발생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재미난 점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의 태도예요.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했을 때 달았던 조건이 뭐였냐? 일본의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이제 우리 이거 그만두겠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대놓고 돈을 프린팅하고 또 프린팅을 해버리면 시장에서는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경계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신들은 여기까지만 할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자신들이 원했던 돈의 힘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물가 상승은 아니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발생되는 에너지 가격 불안한 이 심리 때문에 발생된 상승에 연동돼서 물가 상승이 일본도 당연히 발생이 됐어요. 왜냐? 에너지 자원을 무조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 국가이니 당연히 유가나 이런 게 올라가면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일어나는 물가 상승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사실상 자기 입맛대로 일본 은행이 해석할 수 있고 이거를 또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중에 뭐 물가가 또 다른 이유로 튀고 뭐가 튀어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을 하긴 해야 돼요. 무엇을 의심하냐? 일본이 기축통화 엔화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시장에 대규모 조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하고 있는 그 일본이 왜 시장에 불안 심리가 발생될 수 있는 수치를 용인했냐? 이거예요. 쉽게 일본은행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될 만큼 왜 가만히 있었냐 이겁니다. 애초에 의심을 하지 못하게 수치를 계속 꾸준히 안정화시켜 놓으면 기사도 안 나오고 수치도 안 나오고 당연히 시장도 불안하지 않고 모두가 좋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수치가 나와버리면 우리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 그리고 일본 경제가 또 한 번 안전성 이상하네?
관심을 갖게 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줬냐? 이거인 거죠. 뭐겠습니까? 일본은행이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환율 다 안정화시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더 크게 시장에서 반발이 계속 나오니까 누르는 거는 비슷한데 반발이 더 커지니 이렇게 티가 났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평소 조작했던 그 물량과 패턴으로는 이 불안 심리가 원래 잠재울 수 있는데 지금은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일본 구로다 총재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화급히 엔저를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대책회의 왜 나오겠습니까?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눈치채야 되는 건 유가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본 정부가 막을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일본이 엔화를 찍어내면서 막 엄청나게 돈을 뿌려가지고 프린팅을 해도 이거를 유가를 막 안정화시킬 수 없어요. 만약 엔화가 엄청나게 찍어서 국민들 대다수 다 나눠 가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처럼 역시 에너지 자원을 전량 수입해오기 때문에 유가를 안정화시킬 수는 없고 직격탄으로 바로 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산유국인 미국마저도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이션 발생돼서 마지못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판국인데 일본이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사 읽어볼게요. 달러와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엔화 가치가 연일 추락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유독 금리 상승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왜 막겠어요? 이거를 해버리면 일본이 망하기 때문에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중금리 상승이 조짐이 보일 경우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강경책.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융완화 정책을 열심히 펼쳤는데 시중금리가 튀면 당연히 시장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경제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당연히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계속 빚을 내야 되는데 이게 국채가 처음에는 0% 이자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5%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쵸? 일본 언론에 따르면 115엔선에 오갔던 엔화가 갑자기 튀었다.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 쭉 보면 엔화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은행이 10년물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이다. 왜 그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그러면 국채 금리가 튀니까요.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를 정해진 이율에 무제한 매수하는 지정가 지문을 최근 몇 차례 실시해서 시중금리의 상승 추세를 억제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일본 국채 팔자라는 움직임이 더욱더 강해졌고 시중금리가 변동폭의 상한선인 이렇게까지 튀었다라는 거죠. 또 FRB가 이제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더 올릴 가능성이 높죠. 빅스텝을 하겠다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도 해야 되는데 일본만은 엔저는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의 플러스라는 인식을 보여주면서 엔화 가치 하락에 개의치 않고 금융 완화 정책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밑에 마지막에 환율 안정이 중요하고 급속한 변동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사를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과연 무엇이냐?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기타 ETC 나라들이 기준금리 올려야 될 것 같다, 올려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는 올리지 않겠다, 다른 나라들이 올려도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일본은 올리지 않아? 그러면 지금 불안한데 하면서 국채금리가 튀려고 하니까 일본이 아예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거를 계속 억누르면서 쭉 가려는 분위기. 일본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구나 파악할 수 있고, 그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문학적인 부채가 역시 한몫을 하는구나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일본이 벌어들이는 돈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가는 돈이 이렇게 있는데, 세입으로는 세출을 다 메꿀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일본 정부는 비대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활력을 잃었기 때문에 수익이 더 늘어난다라는 게 애초에 없어요. 그런데 씀씀이는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국채를 발행해서 세입과 맞춰가지고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국세 돈을 이자를 내줘야 되니까요. 발행하는 돈. 그리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사회, 생활, 살림으로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 부채에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채를 만약에 여기 이 빨간색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씀씀이랑 당연히 국채를 새로 발행하는 돈을 다 빼야 되는데 그만큼 당연히 씀씀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 국민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인프라나 이런 거를 갑자기 이게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반토막 인프라 반토막 인정합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신도시나 이런 데 부분에서 공사를 다 하고 막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횡단보도나 뭐 전기 이런 걸 못 키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거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씀씀이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했냐? 부채가 금리가 만약에 불안해서 올라버리면 당연히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고 있는 일본 은행은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정도일 수도 있는데 빨간색인 만큼 만약에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 정도 이상으로 더 친단 말이에요. 지금 3분의 1,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3분의 3도 될 수도 있고 더욱더 커진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리를 무조건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일본이 바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일본이 잘 나갔을 때는 이자 등 국채 비용이 들지가 않았어요. 국채를 해도 어차피 일본이 계속 성장을 하니까 성장한 만큼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문제는 잃어버린 이 30년이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자나 국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요. 근데 잘 보면 그래도 일본이 부채를 갚으려고 다른 씀씀이를 많이 줄였구나. 이만큼 많이 줄였네. 그래도 사회복지 비용을 많이 줄여서 이자로 많이 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회보장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를 다 줄여서 이자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함정이에요. 왜? 일본 정부 예산이 그대로 100조 이렇게 꾸준히 이어진 상황에서 이 그래프였으면 공공사업이랑 지방교부금이랑 이런 거를 줄여서 사회보장 비용은 계속 느니까요. 엄청나게. 이거를 국채 비용으로 이렇게 메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게 아니라 1960년도에 뭐 한 400조 이러면 쭉쭉 예산이 늘어나서 지금은 1000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워낙 크니까 요게 줄어들어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산 엄청나게 늘어난 거 대비 계산해 보면 국채 비용도 많이 늘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일본은 금리가 생명이에요. 결론은. 국채 금리가 튀면 일본은 바로 망합니다. 이거는 막아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일본의 국채가 다 국민들이 갖고 있고 다 자기네 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천문학적인 부채 이전의 이야기인 거지. 지금은 경이 넘어요. 경이. 이건데 예를 들면 뭐 일본 국채를 뭐 나머지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 뭐 다시 다 일본 중앙은행이 뭐 회사하면 된다 뭐 이러는데 이러면 애나 바로 망합니다.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쵸? 일본 국채가 계속 찍어내면서 일본은행이 지금 사갖고 있는 것도 48%예요. 이것도 해외나 다른 시장들이 봤을 때는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본이 망하면 다 타격을 보고 다 어쩔 수 없는 거고 경제 이론대로라면 일본 바로 망하는 게 맞는데 현실을 대입하면 이게 미국과 유럽과 또 동아시아의 패권 다 연동됐을 때 이걸 용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데 만약에 국채를 그동안 발행한 거를 이게 우리가 모라토리움이나 뭐 이런 걸 선언해도 일본 기업 안에서 다 국채 빚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누가 괜찮다고 생각하겠어요, 시장에서.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돈을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일본이요. 그러니 일본 중앙은행에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망해요.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 만약에 애초에 그게 가능한 얘기였으면 뭐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다 자국이 갖고 있고 뭐 해외 그거를 가지고 또 해외 투자를 해서 뭐 해외 뭐 어마어마한 뭐 1경에 가까운 돈을 뭐 투자를 했으니 일본이 망할 것 같으면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다시 일본 국내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1+1으로 뭐 엑셀 계산하듯이 계산해서 박박박 되면 누가 이거 이렇게 국채 막 불안해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다 넘어가죠. 그쵸? 그러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일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계속 심리를 컨트롤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끌고 왔던 거예요. 30년간 답이 있었으면 바로 풀어냈는데 답이 없으니까 쭉쭉 끌고 와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건 아니에요. 결론은 일본 경제가 생명선이 금리다라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결국은 일본은행이 계속 금리 튀는 거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튀어버리면 일본은 바로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일본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올리더라도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다시 내릴 겁니다. 왜? 일본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리를 올리는 건 좋아요. 뭐 진짜 올리겠다 하면. 근데 천문학적인 부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뭘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뭐 탕감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답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세요, 다들. 감사합니다.